한국은 빨리빨리만 잘하는 나라라고 비웃던 몽골 엔지니어가 13년 뒤 한국이 만든 다리에서 오열한 이유. 2025년 울란바토르의 새벽이었다. 도시는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한밤의 냉기가 도로와 철제 난간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출근 차량 몇 대가 다리 위를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다리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의 이름은 바트에르덴.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차가운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새벽 다리 위에서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단지 눈시울만 붉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치 13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람처럼 울고 있었다. 13년 전 그는 바로 이 다리를 두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자들을 비웃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빨리빨리. 그에게 그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조급함의 상징이었다. 겨울이 오면 도망가겠죠. 그렇게 확신했던 남자가 13년 뒤 한국 기술진이 만든 다리에 난간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라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50년 뒤 다리를 건널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오늘 조금 더 비싼 재료를 선택하고 조금 더 까다로운 검사를 하고 조금 더 힘든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리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을 의심했던 한 외국인이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칭찬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한국을 철저히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불신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확신을 무너뜨렸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자. 2010년 11월, 울란바토르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 바트에르덴은 자동차 안에서 이미 1시간 반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앞을 봐도 자동차, 뒤를 봐도 자동차,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경적이 한번 울렸다. 곧이어 다른 차가 경적을 울렸다. 그리고 또 다른 차가 따라 울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동차 행렬은 거대한 금속 뱀처럼 도로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떤 노인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목적지는 불과 5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로 가면 2시간이 걸렸다. 바트에르덴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울란바토르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토목 엔지니어였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이 도시에서 살아온 그는 도로와 교량 문제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도시가 얼마나 심각한 교통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울란바토르는 철도와 주요 간선도로 때문에 도시의 이동 흐름이 여러 곳에서 끊어져 있었다. 인구와 자동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도시의 도로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새로운 차량은 매년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 경로는 거의 그대로였다. 그래서 아침이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다. 그 피해는 단순히 자동차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병원 진료 시간에 늦는 환자가 있었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가족 행사를 놓친 부모가 있었다. 퇴근 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매일 차 안에서 한두 시간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들도 있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사람에게 자비롭지 않았다. 때로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더 심한 날에는 영하 40도 가까운 추위가 도시를 뒤덮었다. 아스팔트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다. 균열은 겨울마다 조금씩 커졌다. 노후 교량의 틈에는 얼음이 들어갔다. 금속은 수축했고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 바트에르데는 두려웠다. 언젠가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2010년 봄이었다. 직장 회의실에 들어간 그에게 상사가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울란바토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형 교량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민국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국 측 개발협력 자금과 기술 지원이 투입되고 한국건설기술진이 설계와 주요 시공 관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바트에르데는 서류를 몇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다. 한국입니까? 상사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 바트에르데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다시 넘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안 된다. 한국이 기술력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삼성, 현대,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의심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너무 빨리 하잖습니까? 그가 회의 중 결국 입을 열었다.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다릅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집안도 까다롭고 물류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빨리빨리 방식으로 공사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 촐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조금 걱정되긴 해. 한국이 빠르긴 하지. 바트에르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짓는 것과 제대로 짓는 건 다릅니다. 그 말에는 상당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사실 그는 외국 원조 사업 자체에도 냉소적이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 자기 나라 장비를 가져온다. 자기 방식으로 공사한다. 준공식을 한다.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돌아간다. 몇 년 뒤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는 현지 사람들이 떠안는다. 그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번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차라리 더 가까운 나라 업체를 쓰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운송비도 줄고 더 빨리 끝날 텐데요.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의견도 있었지. 바트에르데는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회색빛 울란바토르 하늘이 보였다. 곧 다시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내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요. 그때 그는 확신했다. 그러나 완전히 틀렸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2010년 여름 공사가 시작되었다. 철도 인근에 펜스가 세워졌다. 대형 장비들이 들어왔다. 몽골인 작업자들과 함께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모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다. 현장 곳곳에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된 안전수칙이 붙었다. 바트에르데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현장을 지나갔다. 펜스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인 감독자 몇 명이 현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도면을 펼치면 다른 사람이 실제 지면을 가리켰다. 측정하고 다시 확인했다. 또 측정했다. 출몽이 말했다. 생각보다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바트에르데는 바로 대답했다. 처음 몇 달은 어디나 저래. 그는 팔짱을 꼈다. 진짜 시험은 겨울이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직장에서도 말이 많았다. 한국은 너무 빨리 한다. 공정표가 지나치게 빡빡하다. 저 속도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하 30도가 되면 결국 멈출 거야. 바트에르덴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퇴근하던 그는 우연히 공사장 앞을 지나갔다. 이미 대부분의 작업자는 퇴근한 뒤였다. 현장은 조용했다. 그런데 펜스 안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한국인이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흰색 안전모를 쓰고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남자는 지면 가까이 몸을 숙이고 있었다. 손에는 온도와 집안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가 들려 있었다. 바트에르데는 걸음을 멈췄다. 기온은 이미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 모래 섞인 찬바람이 불었다. 조금만 밖에 서 있어도 손가락이 굳는 날씨였다. 그런데 남자는 측정기를 지면에 대고 수치를 확인했다. 수첩을 꺼냈다. 적었다. 몇 미터 이동했다. 다시 측정했다. 그리고 다시 기록했다. 한 번이 아니었다. 두 번도 아니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카메라도 없었다. 상사도 없었다. 현지 공무원도 없었다. 혼자였다. 바트에르데는 처음에는 속으로 비웃었다.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그렇게 좋아하나? 발주처에 제출할 자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우리는 조사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형식적인 업무라면
굳이 아무도 없는 저녁까지 남아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남자는 수치를 읽을 때마다 잠시 멈췄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측정했다. 손가락은 추위 때문에 분명 얼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숫자를 쓰는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대충 하는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바트에르데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남자의 이름을 그는 아직 몰랐다.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다. 박준호, 한국 측 현장 책임 기술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리고 훗날 바트에르데는 말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거대한 교량도 준공식도 화려한 연설도 아니었다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던 영하 10도의 저녁, 혼자 지면을 측정하고 있던 한 한국인의 등이었다고. 11월이 되면서 울란바토르는 빠르게 겨울 속으로 들어갔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눈이 내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다. 바트에르덴이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중장비 소리가 없었다. 금속 소리도 없었다. 작업자들의 목소리도 없었다. 현장이 멈춰 있었다. 눈이 장비 위에 얇게 쌓여 있었다.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바트에르덴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생각했다. 역시 그날 점심시간 출몽이 사무실 휴게실로 뛰어 들어왔다. 들었어? 한국팀 공사 중단했다. 바트에르덴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봤어. 사람도 많이 빠졌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주변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다. 결국 겨울을 못 버틴 거군요. 다른 사람이 웃었다. 한국식 빨리빨리도 영하 30도? 앞에서는 소용없네. 누군가는 말했다. 아예 철수하는 것 아니야. 바트에르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가장 먼저 웃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박준호가 혼자 측정기를 들고 지면 온도를 확인하던 모습. 한 번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던 모습. 그 등은 도망갈 사람의 등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트에르덴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등을 보고 뭘 알아? 현장이 멈춘 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사실만 봐야 했다. 며칠 뒤부터 울란바토르 곳곳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국이 만든다던 다리 공사 멈췄다더라. 역시 외국 업체는 우리 겨울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자랑하더니 한국 사람들 빠르다더니 아예 멈춰버렸네. 바트에르덴은 이상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어딘가 불편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몰랐다. 어느 저녁 그는 다시 공사장 앞에 섰다. 눈 덮인 철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박준호는 왜 그날 그렇게까지 지면 온도를 측정했던 걸까? 바로 그 의문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2011년 2월 직장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한국 측 시공관리팀이 보내온 기술 세미나 초청장이었다. 겨울철 콘크리트 시공, 철골 교량 구조,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바트에르덴은 봉투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설명하려는 건가? 출몽이 옆에서 말했다. 가봐. 뭘? 왜 도망갔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농담이었다. 하지만 바트에르덴은 결국 참석했다. 3월 중순 세미나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엔지니어, 대학생, 건설업체 직원, 공무원,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바트에르덴은 조금 당황했다. 앞에 한 남자가 섰다. 박준호였다. 그날 저녁 혼자 지면을 측정했던 사람. 작업복 대신 짙은 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박준호가 몽골어로 인사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준호는 잠시 참석자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 우리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바트에르덴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가 지난해 11월 공사를 멈춘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몽골의 겨울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스크린에 콘크리트 단면이 나타났다. 이유는 콘크리트입니다. 박준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는 단순히 마르는 물질이 아니었다.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강도를 얻는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그 반응이 느려진다. 더 낮아지면 사실상 멈춘다.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이 생긴다. 외부는 멀쩡해 보일 수 있다. 표면도 단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부에는 이미 상처가 생긴다. 박준호가 말했다. 그런 다리는 준공식 날에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문제는 5년 뒤, 10년 뒤입니다. 바트에르덴의 표정이 굳었다. 울란바토르의 계절 온도차는 매우 큽니다. 내부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물었다. 그렇다면 겨울에도 보온 설비를 갖추고 계속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용을 더 쓰고 보온양생 시설을 갖추고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했습니까? 박준호의 대답은 짧았다. 굳이 위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우리는 공사 속도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바트에르덴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리는 완공되는 순간부터 그 다리를 이용할 시민을 배신하는 구조물이 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트에르덴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났다. 한국은 너무 빨리 한다. 한국은 빨리빨리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겨울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한국팀은 할 수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이었다. 더 빨리 끝냈다는 기록보다 더 오래 안전하게 남는 다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문화가 자주 언급된다. 물론 한국 사회에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속도와 대충은 같은 말이 아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멈춰야 할 순간에는 멈출 줄 아는 것. 오히려 그것이 진짜 기술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몽골 엔지니어는 그날 처음 보게 된 것이다. 박준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 교량과 철골 교량의 비교였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콘크리트 방식도 고려했습니다. 현지 조달이 쉽다.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익숙하다.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반복하면서 문제가 보였다. 재료 품질을 장기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울란바토르의 극심한 온도, 차를 수십 년 견딜 수 있는가? 현장 시공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요 구조의 철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박준호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첫 번째 이유는 품질의 균일성입니다. 한국 공장에서 규격화된 환경 아래 제작한다. 온도와 습도를 관리한다. 용접 품질을 검사한다. 초음파 검사와 치수 검사를 반복한다. 현지 날씨가 어떻든 부재 자체의 품질은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 두 번째, 손가락이 올라갔다. 두 번째는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완성한다. 현장에서는 조립과 체결 중심으로 작업한다. 따라서 혹한기를 피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철골 구조는 한계 상황에서 변형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하중이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모든 기능을 잃지 않도록 설계할 여지가 크다. 박준호는 말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빠져나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트에르덴은 순간 숨을 멈췄다. 사람이 빠져나갈 시간. 그는 1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일했다. 하중을 계산했다. 공기를 계산했다. 예산을 계산했다. 하지만 재료를 선택하면서 사람이 도망칠 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박준호가 말했다. 적절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한다면 우리는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잘 유지된다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50년. 바트에르덴은 멍하니 그 숫자를 생각했다. 자신은 늘 올해를 생각했다. 이번 달을 생각했다. 다음 주 준공일을 생각했다. 하지만 50년 뒤 이 다리를 건널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모를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직원들이 봉투를 돌렸다. 안에는 일정표가 들어 있었다. 현장 실습 교육 과정이었다. 박준호가 말했다. 봄이 되면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몽골 엔지니어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철골 조립, 품질 검사, 시공 관리, 안전 관리, 공정 관리 등을 실제 현장에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교육 비용은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바트에르덴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무료라고? 한국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무료로 가르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바트에르덴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박준호에게 다가갔다. 박 기술자님, 박준호가 돌아보았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왜 무료입니까? 박준호가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인지요? 기술 말입니다. 한국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줍니까? 한국에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박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도 한때는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바트에르덴은 조용해졌다. 전쟁 이후 한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로도 부족했고, 교량도 부족했고, 공장도 부족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해외 지원을 받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트에르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주었고, 누군가 기술을 보여주었고, 누군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가 이 다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몽골의 모든 다리를 한국인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바트에르덴의 눈이 흔들렸다. 이 다리를 통해 몽골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면 다음 다리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도 여러분이 만들 겁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리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몽골을 바꾸는 것은 몽골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바트에르덴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돈을 벌까? 언제 철수할까? 무슨 이익을 가져갈까? 그런데 박준호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떠난 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바트에르덴은 처음으로 자신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4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공사장은 다시 살아났다. 중장비 엔진이 울렸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겨울 내내 움직이지 않았던 장소에 작업자들이 돌아왔다. 바트에르덴도 현장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4번이 되었다. 오히려 현장에 가지 않는 날이 답답해질 정도였다. 어느 날 박준호가 그를 불렀다. 바트에르덴 씨, 오늘 화무력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화무력이요? 한국에서 부재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차량을 타고 울란바토르 화무력으로 향했다. 바트에르덴이 물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겁니까? 네, 전부요. 주요 철골 부재는 한국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부산과 동해안 항만을 통해 선적된 철골은 러시아 극동 지역을 거쳐 철도로 몽골까지 이동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다. 바트에르덴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지에서 만들면 훨씬 싸지 않습니까? 박준호가 대답했다. 초기 비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서? 품질 기준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화무력에 도착한 바트에르덴은 잠시 말을 잃었다. 거대한 철골 부재들이 하차에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크기가 아니었다. 포장이었다. 부재 하나하나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었다. 고정 장치가 붙어 있었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설치 위치가 표시돼 있었다. 조립 순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도 있었다. 이걸 전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네. 박준호가 철골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요 치수 허용 오차는 부재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중요한 접합부는
0.1mm보다 작은 수준까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바트에르데는 놀라서 물었다. 그렇게까지요? 현장에서 억지로 맞추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그 순간 몇 년 전 자신이 참여했던 다른 교량 공사가 떠올랐다. 부재가 맞지 않아 현장에서 절단했다. 다시 용접했다. 구멍 위치를 수정했다. 당시에는 몇 밀리미터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오차들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늦어졌다. 접합부는 예상보다 빨리 부식되었다.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갔다. 박준호가 말했다. 처음에 제대로 만들면 나중에 억지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바트에르덴의 수첩에 그대로 적혔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10년 뒤 누군가가 한밤중에 긴급 보수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트에르덴은 조용히 철골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50년 뒤 시민이 우리가 오늘 만든 실수 때문에 위험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트에르덴은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기록 노트를 만들었다. 공정이 언제 끝났는지, 계획과 실제 일정의 차이가 얼마인지, 문제가 생기면 한국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몇 달 뒤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팀은 겨울에 몇 달 동안 공사를 멈췄는데도 전체 공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어떤 작업은 계획보다 이틀 빨랐다. 어떤 주요 일정은 예정일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작업이 중단된 날도 있었다. 자재 도착이 늦은 날도 있었다. 장비 문제가 생긴 날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일정이 조정됐다. 준비된 대안이 있었다. 바트에르덴은 결국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맞습니까? 박준호가 말했다. 약속이니까요. 약속, 공정표를 단순히 날짜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준호는 공사 중인 다리를 바라봤다. 이건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약속이고 발주자와의 약속이고 다리를 기다리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바트에르덴이 말했다.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까지 예상해야죠. 바트에르덴은 웃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박준호도 웃었다. 전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을 넣고 대체 공정을 만들고 장비 고장 가능성을 계산하고 자재가 늦을 때 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계획 관리라는 건 사실 날짜를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바트에르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은 공사 지연을 너무 쉽게 말해왔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씨 때문이었다. 자재 때문이었다. 인력 때문이었다. 예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반대편에는 항상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차 안에 갇힌 사람, 병원에 늦은 사람, 퇴근을 기다리는 가족, 그리고 완공되지 않은 다리를 매일 바라보는 시민. 바트에르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준호는 웃었다. 웬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진지해졌다.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왜 어쩔 수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같은 이유로 또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트에르덴은 또 하나의 선입견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를 단순히 성급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 한국의 속도는 달랐다. 아무 생각 없이 서두르는 속도가 아니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는 속도, 대안을 준비하는 속도, 실패 이유를 분석하는 속도,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꾸는 속도였다. 저는 이 대목을 한국 시청자들이 특히 흥미롭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면 왜 저렇게 서두르지? 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치밀한 준비와 결합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준비 없는 속도는 사고가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빨라지고 무엇을 위해 멈추느냐는 것이다. 2011년 여름, 다리는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기초의료 교각이 올라왔다. 거대한 철골 걷어가 도시의 하늘을 가로질렀다. 처음에는 펜스 너머에서만 보이던 구조물이 어느 순간 멀리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생각보다 크네. 저게 한국이 만드는 다리야? 진짜 완성되겠는데? 겨울에 한국팀이 도망갔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사장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을 들여다봤다.
바트에르덴 자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 지금은 배우기 위해 갔다. 몽골인 젊은 엔지니어들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도면을 들여다봤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렸다. 그림으로 안 되면 직접 보여줬다. 볼트를 조이는 순서, 토크를 확인하는 방법, 접합부를 검사하는 방식, 안전고리 확인, 기록 착성, 측량. 한국 기술자들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다시 설명했다.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으로 넘어갔다.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바트에르덴이 박준호 옆에 앉았다. 박 기술자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처음에 한국팀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박준호가 물을 마시다 그를 바라봤다. 한국은 무조건 빨리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공사가 멈췄을 때는 거봐라. 결국 도망갔다. 고 생각했고요. 박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 지면 온도 측정하는 것도 봤습니다. 박준호가 눈을 조금 크게 떴다. 그걸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호가 피식 웃었다. 바트에르덴이 물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조금은요. 두 사람 모두 웃었다. 박준호는 잠시 후 말했다. 그런데 이해합니다. 왜요?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바로 믿습니까? 바트에르덴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결국 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은 이렇게 와서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트에르덴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몇 주 뒤 박준호가 제안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철골 걷어 위였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인시 계단을 올라갔다. 위로 올라서는 순간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바트에르덴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울란바토르가 보였다. 주택가, 게르촌, 철도, 그리고 도로, 작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늘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도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 문제에 붙잡혀 있었는지 한눈에 들어왔다. 박준호가 말했다. 완성되면 저 차들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바트에르덴은 말하지 않았다. 그제야 처음으로 교량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다. 철을 연결하는 일이 아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일이 아니다. 도로 두 곳을 이어주는 일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저 차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가족에게 30분 먼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 병원에 30분 먼저 도착하게 만드는 일. 겨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일. 그것이 달이었다. 2012년 여름, 마침내 모든 주요 공정이 끝났다. 바트에르덴은 준공 전날 저녁 혼자 다리를 바라봤다. 햇빛을 받은 철골이 울란바토르의 하늘 아래 길게 이어져 있었다. 처음 박준호가 지면을 측정하던 장소도 보였다. 그때는 흙과 장비밖에 없었다. 이제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다. 준공 행사 당일 수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모였다. 몽골 정부와 울란바토르 관계자들, 한국 측 관계자들, 현지 엔지니어들, 학생들, 취재진,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트에르덴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다리를 올려다봤다. 햇빛이 철골에 닿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금속 전체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다. 이 다리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든 신뢰의 상징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나왔다. 그리고 특별 초청 인사가 단상에 올랐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했던 몽골 출신의 한 원로 체육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어도 서툴렀다. 음식도 달랐다. 문화도 낯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태권도와 체육 지도법을 배웠고 이후 몽골의 젊은 선수들을 지도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젊었을 때 한국에 처음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웃었다. 너무 빨랐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걷는 것도 빠르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빨랐습니다. 웃음이 커졌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급해서 어떻게 오래 가나? 바트에르덴은 웃지 못했다. 자기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오는 것,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후배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하는 것.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이 다리를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다리를 바라봤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50년 뒤 이곳을 지날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바트에르덴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참으려고 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다. 주변을 보니 자신만 우는 것이 아니었다. 몇몇 현장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몽골인 엔지니어 한 명은 눈가를 닦았다. 바트에르덴은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한국의 사업계획서를 넘기며 비웃었던 자신. 한국은 빨리빨리만 한다고 말했던 자신. 겨울에 공사가 멈췄을 때 역시 도망갔다고 웃었던 자신. 혼자 지면을 측정하는 박준호를 보고 쇼라고 생각했던 자신. 지금 그 모든 판단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순히 한국은 대단하다라는 결론만 내리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바트에르덴이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존심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보았다. 배웠다. 질문했다. 그리고 결국 인정했다. 자신이 틀렸다고. 그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리가 개통된 다음 날 아침, 바트에르덴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어제까지 공사장이었던 곳은 이제 시민들의 길이 되어 있었다. 버스가 지나갔다. 승용차가 지나갔다. 화물차가 지나갔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출근하는 시민들이 다리를 건넜다. 그들 대부분은 박준호라는 이름을 몰랐다. 철골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몰랐다. 겨울에 왜 공사를 멈췄는지도 몰랐다. 그저 다리를 건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 뒤 교통 흐름을 분석한 자료가 나오면서 주변 주요 구간의 체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통근자들은 이동 시간이 수십 분 줄었다고 말했다. 숫자로 보면 20분, 30분이었다. 하지만 바트에르덴에게 그 숫자는 전혀 작지 않았다. 30분 일찍 집에 들어가는 아버지, 30분 덜 추위에 떠는 노인,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 하루 30분이면 한 달에는 15시간이다.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 수만 명에게 돌려준 시간을 생각하면 다리 하나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과가 있었다. 공사 기간 한국기술진과 함께 실습했던 몽골 엔지니어들이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바트에르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볼트 하나를 조이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왜 그 순서로 조여야 하는지 배웠다. 검사를 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왜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공정표를 작성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공정표 반대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몇 년 뒤 바트에르덴은 문득 박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몽골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현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니었다. 몽골 현실에 맞게 바꿨다. 기후에 맞췄다. 자재 여건에 맞췄다. 그러면서도 하나만은 그대로 남았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바트에르덴은 그 후 한국과 몽골 사이의 여러 협력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그는 한국을 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로 생각했다.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찾아볼수록 다른 모습이 보였다. 도로와 교육, 직업훈련, 보건, 정보통신, 현지 인력 교육. 그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남긴 기술, 그리고 사고방식, 그것이 훨씬 오래갈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어릴 때 다녔던 학교 근처를 지나갔다. 오래된 건물 한편에 작은 기념 표지가 있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너무 쉽게 판단해 왔구나. 2017년 가을, 바트에르덴에게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기술 보고서라면 할 수 있었다. 응력과 하중을 설명할 수 있었다. 철골 접합과 유지 관리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3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며칠 고민한 끝에 그는 수락했다. 이유는 박준호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자기 기술을 숨겼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그렇다면 자신도 가진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의실에는 35명가량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 바트에르데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다리 사진이었다. 학생들이 예상한 것은 교량 설계 강의였다. 하지만 바트에르덴의 첫 마디는 달랐다. 오늘은 교량 공학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었는지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처음부터 모두 이야기했다. 한국 프로젝트 계획서를 받았을 때 코웃음 친 것. 한국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 것. 겨울에 공사가 멈추자 실패했다고 확신한 것. 박준호가 혼자 지면을 측정하던 장면. 세미나에서 겨울철 콘크리트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한 것. 철골을 수천 킬로미터 운송한 이유. 엄격한 제작 오차. 무료 기술 교육. 공정표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말.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다. 바트에르덴이 말했다. 저는 기술자가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엔지니어가 누구를 위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인지 처음 생각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였습니까? 바트에르덴은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철골이라고 말하려 했다. 정밀 가공이라고 말하려 했다. 품질 관리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모두 정확한 답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책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술은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바트에르덴은 말했다. 정밀하게 만든 이유는 누군가 다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멈춘 이유도 시민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을 무료로 한 것도 자기들이 떠난 이후를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다. 화나지 않았을까요? 분명 화났겠죠. 교실에서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한다고 해서 검사를 대충 하지 않았고 제가 비웃는다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바트에르덴은 학생들을 바라봤다. 결국 사람을 설득한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이 앞으로 왔다. 한국의 건설 기술을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기술자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박준호 씨와 아직 연락합니까? 바트에르덴은 웃었다. 7년 전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먼저 현장에 가세요. 그리고요, 잘 보세요. 뭘 봐야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일하는지 보세요. 그 말은 박준호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강의가 끝난 지 몇 주 뒤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한 명이 바트에르덴에게 연락했다. 그 학생은 토목공학을 전공하면서 언론 관련 수업도 듣고 있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네. 특히 겨울에 공사를 멈춘 이유와 무료 기술 교육 이야기를요. 바트에르덴은 허락했다. 처음에는 작은 몽골어 온라인 매체에 실렸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뒤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영어로 번역했다. 또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옮겼다. 교량 사진과 함께 짧은 영상이 만들어졌다. 한국팀은 왜 겨울에 공사를 멈췄을까? 모두가 실패했다고 비웃었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다. 한국이 다리보다 먼저 남긴 것은 기술이었다. 영상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다. 한 미국 엔지니어는 이렇게 썼다. 완성 날짜보다 50년 뒤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엔지니어링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독일의 한 기술자는 적었다. 공사를 멈추는 결정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한 대학생은 말했다. 한국을 스마트폰과 케이팝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산업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이 흥미롭다. 한 캐나다인은 이렇게 남겼다. 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무조건 서두르는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 빨리 해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반응도 쏟아졌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다. 해외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기술자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다리를 만드는 기술보다 기술을 남기고 오는 태도가 더 인상적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해외 반응 콘텐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한국을 칭찬했다.
그러니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는 얕아진다. 이 이야기의 힘은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한국에도 실패가 있었고 부실공사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현장의 어떤 기술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검사했고 더 엄격하게 기록했으며 후배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한 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실수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다음 세대의 기준으로 바꾸는 능력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몇 년이 지나도 바트에르데는 다리를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였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빠, 왜 여기만 오면 항상 다리를 봐? 바트에르데는 웃었다. 아빠가 예전에 아주 크게 틀린 곳이거든. 뭐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했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한국 사람들, 그래, 지금은 좋아해? 바트에르데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한다기보다 존중하게 됐지. 뭐가 달라? 그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 나라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과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결국 말했다. 좋아하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존중한다는 건 좋은 점도 보고 부족한 점도 보면서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2021년 여름, 바트에르덴의 스마트폰에 낯선 한국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그는 처음에는 광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바트에르덴 씨, 기억하십니까? 그 겨울 측정하던 날을요.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준호. 바트에르데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그 한국인, 영화의 저녁에 혼자 지면 온도를 측정하던 사람, 자신이 쇼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 박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다른 현장들을 거쳐 이미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온라인에 올린 몽골 다리 영상을 우연히 보았다고 했다. 영상 속에서 바트에르덴이 그날 저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했다. 바트에르덴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지웠다. 너무 짧았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또 지웠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쓰고 지운 끝에 그는 한 문장을 보냈다. 기억합니다. 그날 당신의 등을 본 뒤부터 제가 이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추운 날 남아 있었던 보람이 있네요. 바트에르데는 웃었다. 그리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박준호는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며 측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상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생각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저 그날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측정했다. 의심스러워 다시 측정했다. 아무도 없었지만 기록했다. 바트에르데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2025년, 다리가 완공된 지 13년이 지나 있었다. 바트에르데는 어느 날 아주 이른 새벽 혼자 다리를 찾았다. 도시는 아직 어두웠다. 철제 난간에는 새벽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멀리서 차버스가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다리 위를 걸었다. 13년 동안 수없이 건넜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다. 회의실, 한국 프로젝트 문서를 넘기며 코웃음 치던 자신. 한국은 빨리빨리만 하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던 상사. 동료들과 펜스 너머를 보며 한국 팀이 언제 실패할지 기다리던 자신. 영화의 저녁, 아무도 없는 공사장. 측정기를 지면에 대던 박준호. 그가 수치를 확인하고 다시 측정하던 모습. 겨울, 공사가 멈춘 현장. 역시 도망갔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리고 세미나. 우리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박준호의 첫마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만든 다리는 완공되는 순간부터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무료 기술 교육. 다리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바꾸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철골, 정밀하게 관리된 접합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면 나중에 누군가가 고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표를 보면 안 왔던 대화, 계획은 약속입니다.
철골 코더 위에서 내려다본 울란바토르의 자동차 행렬. 다리가 완성되면 저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달라졌다. 바트에르데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췄다. 난간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13년 전 화무력에서 처음 한국산 철골에 손을 올렸을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다. 갑자기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났다. 그는 참지 않았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13년 전 이 다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지금 그 위에서 울고 있었다. 아래 도로를 따라 첫 화물차가 지나갔다. 운전자는 이 다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세히 모를지도 모른다. 한국인 박준호라는 이름을 모를 것이다. 겨울에 공사가 왜 멈췄는지도 모를 것이다. 철골이 어떻게 운송됐는지도 모를 것이다. 몽골 엔지니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는 안전하게 지나가면 된다. 그것이 다리의 역할이다. 바트에르데는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박준호에게, 한국 기술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기회를 준 그 모든 시간에게. 잠시 뒤 그는 혼잣말처럼 다시 말했다. 당신들은 내게 다리 만드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도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위해 오늘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아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나라? 그것도 아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실패와 사고와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이제는 자신들이 배웠던 기술 일부를 다시 다른 나라에 전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 바트에르덴이 본 한국은 그런 나라였다.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도 아니었다. K-팝도 아니었다. 삼성도 현대도 아니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영화의 저녁에 혼자 지면을 다시 측정하던 한 엔지니어였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 공항에서 환영받지 않는 사람, 대통령과 악수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외국의 낯선 현장에서 자기 일을 대충 하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외국인의 머릿속에 있던 한 나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바트에르덴은 한때 한국을 이렇게 말했다. 너무 빠른 나라. 하지만 13년 뒤 그는 다르게 표현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움직이는 나라.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다. 빨리 끝내기 위해 달리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빨리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한국에 빨리빨리 가 정말 힘을 가지려면 그 뒤에 제대로가 붙어야 한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문제를 찾고, 빨리 대안을 마련하되, 안전 때문에 멈춰야 한다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트에르덴이 한국인들과 일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을 무조건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로만 보고 싶지 않다. 오히려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보고 싶다. 우리도 지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누가 보지 않아도 한 번 더 확인하는가? 다음 세대가 쓸 것을 생각하며 만드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후배에게 제대로 넘기고 있는가? 50년 뒤의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외국인이 한국을 보고 감동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을 만든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결국 그런 태도를 가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치수를 확인한 사람, 용접부를 검사한 사람, 밤늦게 도면을 다시 본 사람, 영하의 공사장에서 땅의 온도를 한 번 더 측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 기술을 현지 후배에게 한 번 더 설명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남는다. 다리가 남는다. 도로가 남는다. 기술이 남는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남는다. 바트에르덴은 새벽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침 햇빛이 철골을 따라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차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원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다리 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사연을 알
알지 못했다. 그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다. 다리는 오늘도 말이 없다. 자기가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너온 철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누가 설계했는지 자랑하지 않는다. 누가 밤늦게 온도를 측정했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을 건너게 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오랜 미래까지. 바트에르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내게 보여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 오늘 제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습니다. 새벽빛이 울란바토르 전체로 퍼졌다. 13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몽골 엔지니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다리를 걸어 내려갔다. 뒤에서는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나 누군가가 오래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약속 위를 지나면서. 그것이 바로 이 다리가 남긴 가장 긴 이야기였다.